안녕하세요. 박상학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엔 도시문헌학자이신 김시덕 박사님과 함께 부동산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네. 찾아뵙습니다. 네.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하나가 교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교통망에 따른 도시의 흥망성쇠가 많이 갈릴 텐데 어떤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근본적이죠. 네. 사람이 집에만 사는 게 아니라서 어딘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교통은 필수적이죠. 지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절에는 재택근무에 대한 환상이 있었죠, 잠시. 맞아요. 예. 집에서 안 움직여도 된다라는 환상이 있었고 서울이 아닌 곳에 살면서도 원격 근무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지금 보시겠지만 미국에서도 이제 출근 안 하면은 이제 퇴사시키겠다고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인간은 직접 만나서 바디랭귀지로 전달되는 정보가 많거든요. 이렇게 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망은 필수입니다. 근데 이 교통망에는 여러분들 많은 경우는 이제 자차를 생각하시겠지만 자가용을 결국 핵심은 철도와 버스죠. 그래서 이 버스와 저는 저부터가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라서 대중교통으로만 답사를 다니는 입장에서 버스와 철도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섬세하게 접근을 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시겠네요. 가장 또 최근에 이슈가 됐던 철도 중에 하나가 이제 GTX잖아요. GTX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박사님도 GTX에 대한 환상을 좀 버려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예, 많이 어떤 하고 있습니다. 의미일까요? 예. 그러니까 GTX 대단히 좋은 교통망입니다. 다만 근데 너무 환상이 심해서 요즘에 운정신도시 근처에 좀 살게 됐는데 고향 쪽에 살거든요. 네네. 운정신도시 주변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 신도시는 GTX-A죠. 운정역 하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거대한 수요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압박감이랄까요? 위압감이랄까요? 또는 위기감을 느끼곤 합니다. 네. 이게 철도인데 이게 여러분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서울 지하철 2호선처럼 2개 정도 내려가면 열차가 5분이 뭡니까? 2분 한 듯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열차거든요. 근데 너무 큰 기대가 있어서 이게 놓인다고 몇 억씩 집이 오르는 거는 이거는 과잉이다. 그러니까 이런 착각을 많이 하십니다. 전철이라고 하니까 도시형 통근 열차를 생각하시는데 열차도 증기기관차가 아니라 전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혼동이 되면은 전국적으로 많은 부동산 이제 과잉, 이제 좀 세게 말하는 그렇습니다만 사기에 가까운 일도 일어나요. 그래서 지방 소재입니다만 부전 마산 복선 전철을 요즘 공사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부산 지하철이라든지 서울 지하철의 지하철이 아니라 철도거든요. 근데 이게 부동산 그쪽 분들이 약간 말을 섞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그쪽에 신도시, 김해 쪽에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부산 출퇴근을 쉽게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 그렇죠. 예. 좀 과다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다. 아무래도 일반 열차다 보니까 비용도 그렇죠. 상당할 테고 비용 또 상당하고 직과의 거리도 가깝진 않을 것 같긴 그러니까요. 한데. 이건 예. 광역 전철이기 때문에 네. 내 집에서 거기까지 가는 역까지 가는 거리 그리고 역에서 들어가는 대심도 40m 이상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고 여기서 이동해서 다시 올라가서 그 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 그래서 GTX는 기본적으로 이미 교통이 많이 발달한 곳들에 놓이고 있는 거라 예를 들어 저 같으면은 강남에 오는데 GTX 탈 것인가 광역버스 탈 것인가 저는 목적지에 따라서는 광역버스 탈 것 같아요. 물론 파주 운정 같은 곳은 철도가 없었던 곳이기 때문에 결정적이긴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혁명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강남 이쪽 부분들이 강남이라든지 서울 핵심 지역 분들이 이거 가지고 집이 몇 억씩 오르는 건 저는 좀 약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 게 약간 환상처럼 GTX 들어간다니까. 너무 올랐다. 예. 중요합니다만 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GTX가 개통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됐을 때 좀 달라질 수 있는 지역들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운정이죠. 운정은 굉장히 바뀔 겁니다. 아마 내년 개통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여러분들 아직도 전달 안 되고 있습니다만 많이들 아마 삼성역은 무정차 통과할 가능성이 커요. 28년까지. 삼성역 자체가 올 초에 감사원 보고서가 나왔는데 물난리 대응이 미흡하다고 역시나 강남은 그렇습니다. 물난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공사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얽혀 있어서 28년까지 개통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아마 GTX A를 운전료에 타시고
강남 접근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개통되면은 아마 혁신적일 겁니다. 고향 저 지하철 3호선 마지막 역인 대화 근처에 사는데 네. 여기 살고 있으면은 참 많은 모습을 봅니다. 그 운정이라든지 주변에 뭐 예를 들어 고향 야당이라든지 탄현이라든지 수많은 신도시들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버스를 타고 3호선 대화역으로 접근을 해서 여기서 열차를 탄다든지 또는 이 서울 핵심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출발한 버스들이 자유로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정말 꼬불꼬불 모든 아파트 단지를 거치면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뭐 힘들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힘든 걸 생각하면은 GTX-A가 운정 같은 곳에 미치는 영향은 혁명적이긴 하다. 너무 그러다 몇 억씩 오를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지역은 평택 지제죠. 지제요? 예. 네, 지제는 지금 GTX-A와 C가 연장될 것으로 거의 확정됐죠.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SRT도 본부를 아마 지제로 옮길 가능성도 있고. 네. 그리고 삼성 평택 캠퍼스라는 수요도 있어서.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지제를 자주 가는데 답사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제가 어디냐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예. 좀 놀랍습니다. 지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광교 동탄 이상으로 많이 들으시게 될 거고 특히 아마 저는 동탄보다 지제가 더 미래에 유망하다 생각이 들어요. 네. 교통의 핵심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왕십리의 청량 역할을 하게 될 것이 아마 경기도에서는 지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한번 가보시면은 좋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경기도 고양과 서울 은평 사이의 창릉지구가 그렇죠. 창릉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수색에서 좀 더 올라간 쪽. 그쪽이 거대한 빈 땅이 있어요. 경기도 고양 화정이라든지 고양시청과 서울 사이에. 이쪽이 지금 개발 확정이고 그 군부대 일부가 빠지면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네. 제가 어제도 제 SNS에 그쪽 사진 예전에 찍은 거 올렸습니다만 여기가 몇 년 뒤로 아파트로 가득 차게 된다. 거기는 아마 인구 감소랑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이 찰 거고 여기를 수요로 감당할 것이 GTX의 아마 창릉역 또는 향동역 아직 미정입니다만 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은 결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GTX로 많은 변화가 있을 지역들이 있네요. 그렇죠. 하지만 근데 GTX가 지금 나온 계획들이 네. 다 실현되는 건 아니겠죠. 예. A, C는 확실히 될 거고 네. 그러니까 뭐라자면 강남을 관통하는 노선들은 확실히 됩니다. A는 뭐 될 거고요. 이제 B가 강남을 통과하지 않고 강북만 가죠. 그래서 이게 일부 지역은 되겠으나 전체가 다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들이 있고요. D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한때는 김부선이라는 유행도 있었죠. 김포 부천선이라고. 네네. 그러니까 강남까지 온다라는 대통령 공약이 있었습니다만 대통령 공약대로 됐었으면 이미 한국은 몇십 년 전에 철도 강국이 됐을 거라서 신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Y자 노선 얘기도 나오고 뭐 모든 거는 아직까지는 탁상에 있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E나 F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 가면 이거는 뭐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GTX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네. 평소에 이제 좀 알짜 노선이라 하면 서해선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신안산선. 예, 신안선과 예, 함께. 예, 예. 그런데 서해선 얘기를 좀 해보면 예. 서해선은 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떻게 변화를 줄까요? 예. 그러니까 신안산선과 서해선은 묶어서 말씀을 드려야 묶어서.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노선 일부를 같이 쓰거든요. 그리고 서로 얽혀가지고 완공을 늦춘 게 그렇습니다만 예. 지금 우선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을 흔들고 있는 것은 신안산선이죠. 요는 시흥, 광명,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 뭡니까 30분 정도면 온다는 거죠. 그 지역이 굉장히 많은 개발 구역들이 있었고 미래 전망이 좋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변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통망이 좀 약했어요. 그리고 경기도 다른 지역과의 관계는 좋았으나 교통관계는 서울로 오는 게 나빴기 때문에 말하자면 집값이 저평가된 게 있었는데 이번에 여의도로 관통되면서 영등포와 여의도로 관통하면서 특히 이제 시흥 지역하고 안산 지역이 많이 영향을 받을 거고요. 또 하나 영향을 받는 것이 KTX 광명역이 드디어 KTX로뿐 아니라 전철로 다른 지역과 연결되게 된다. 물론 이거는 신안산선도 대심도 열차입니다만 그 전에 여러분 광명역 이용하셨으면은 거기 내린 다음에 막막했거든요. 버스로 가야 됐거든요. 이제는 열차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큰 변화가 될 진짜 겁니다. 그렇네요. 예. 예. 그래서 이 신안산선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음. 그리고 서울에서 약간 소외 지역이었던 영등포나 구로 지역이 금천 지역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중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와 연관해서 서해선입니다. 신안산선의 북쪽으로는 부천과 고양으로 가는 대곡부터 내려오는 라인이 있고요. 이 신안산선이 끝나는 안산의 남쪽으로는 화성과 평택 그리고 아산, 당진, 홍성으로 가는 서해선이 있고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서울 분들한테는 영향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경기 서부 지역을 관통하는 노선인데 이 지역들은 사실상 밀접한 생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한국의 교통, 특히 중부권의 교통이 서울 중심으로 방사선으로 뻗어나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고향 사는데 네. 김포 가려면은 서울을 찍고 가야 돼요. 근데 버스로 가면 20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이거를 이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민들에게는 획기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까지 부천에 가려면 70분이 걸렸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개통하면은 20분이면 가요. 거의 3분의 1로 줄어든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서해에서 남쪽 지역, 화성과 평택은 도시가 좀 기형적입니다. 동쪽, 경부선을 지나는 동쪽 끄트머리에 도시들이 발달했어요. 화성 동탄이라든지 평택 시청이 다 동쪽 끝에 있거든요. 지제라든지. 광활한 서부 지역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메꿨던 게 서해안고속도로인데 서해안고속도로는 늘 막히죠. 저번에도 갔다 왔는데 엄청 막히죠. 거기는 늘 막힙니다. 네. 버스 전용차로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철도가 놓이게 되는 거예요. 철도가 뭡니까? 정시성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쪽은 좀 변수가 많고 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많아서 뭐 길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아직 난점이 많습니다만 아마 늦어도 2030년, 35년쯤이 되면은 철도의 공백 지역이었던 경기 서남부 지역이 철도 요충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거는 충남 지역의 수요를 빨아들이게 되는 빨대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충남 지역의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충남 홍성 가보면은 이제 우리도 수도권이라고 1시간 내에 서울역 여의도 간다고 꽤 큰 기대 심리들이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와 특히 경기도 지역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 너무 동부로 쏠렸던 것이 네. 서부로도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뭐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주목해야 될 그런 노선들이 좀 있을까요? 계획된 것 중에? 예. 위례과천선이죠. 네. 위례과천선은 결국 이제 경강선 큰 라인에서 서울에서 인천에서 서울 남쪽으로 해서 강릉까지 가는 라인인데 이 라인은 1920년대, 10년대, 20년대에 일본인 상인들이 처음에 구상했던 노선입니다. 그 노선을 처음에 실현하였던 것이 수인선이기도 했고요. 그게 1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이제 강릉까지 가는 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 경기도 남부 지역을 동서로 관통해주는 라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거를 한때 이제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 남부 순환철도라고 있었습니다만 무산됐었어요. 근데 그게 드디어 실현되는 것이라서 100년 만에 꿈이 이루어진다. 꽤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 얘기는 아닙니다만 춘천 속초선. 춘천에서 드디어 속초로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는 선이 확정이 됐죠. 제가 이제 춘천이 딱 가면 막혔잖아요, 철도가.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춘천이 도청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교통에 오지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옛날에 대학생 때 MT 가면 춘천까지만 그렇죠. 갔잖아요. 네. 게다가 춘천역은 또 주변에 미군 기지가 있어가지고 사실 남춘천역에서 끝났었죠. 그러면서 춘천은 도청 소재지는 북쪽인 춘천역인데 신도시는 남춘천 근처에 만들어지는 약간 이상한 기형적 구조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아마 전체적으로 시정될 겁니다. 그리고 동해안이 경강선이라든지 중앙선 등으로만 이제 중부권과 이어지는 좀 이제 약간 철도의 오지랄까요? 교통의 오지라는 갈증이 있었는데 예. 그걸 또 하나 해소해 줄 것 중 하나가 춘천 속초선이 될 것이다. 그쪽은 이미 그래서 많은 속초 양양 강릉이라든지 많은 기대 수요가 있어서 이미 꽤 반영이 됐습니다만 아마 더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개통되고 나면 아직 철도가 아직까지 이쪽 분들이 실감을 못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그 영향은 동해선이 요즘 한쪽 공사 중인데 네. 동해선과 맞물려서 아마 삼척 울진까지 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죠. 그쪽은 이제 주거보다는 관광 수요라든지 제2의 집 별장 수요로서 지금 이제 강릉 속초만 얘기하는데 남쪽까지 내려갈 것으로 요즘 보고 있습니다. 뭐 살기 좋으면서 미래의 가치가 있는 지역, 모두가 원하는 지역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뭐 과거부터 부자 동네는 정해져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부자들이 살기 좋은 동네라는 게 적절히 언덕쯤에 있으면서 물날 리가 없고 그러면서 해가 잘 보이고 트여가지고 시야에 거리낌이 없는 곳. 그러면서도 중심에 가까웠지만 너무 중심이어서 시끄럽지 않은 곳 정도겠죠. 그런 지역으로서 지난 100년간의 사이에서 가장 완벽하게 형성된 곳은 역시 한남동이겠죠. 한남동. 예. 한남동이라 그러면 일제 때 1920년대에 일본인들의 교외 지역으로 개발됐는데요. 사대문과 용산을 걸친 도심에서 약간 거리가 있다는 건 느낌이 있으시죠. 하지만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그 당시에 터널은 없었지만 이게 용산에서 오면 금방인 거고 그러면서도 한강을 바라보고 풍광 수려한 한강 남쪽을 바라보는 건 이제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방식인데 그러면서도 한남동 부잣집들을 생각하시면 유엔빌리지라든지 유엔빌리지는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만 어느 정도 물가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넘쳐도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은 그런 것들이 부촌이었죠. 근데 그 뒤로 이제 강남 개발이 되면서 좀 그게 갈라졌다 생각하는데 강남은 이제 살기 좋은 곳이죠. 그리고 안전한 곳이죠. 뭐로부터 안전하냐면 북한으로부터 안전한 곳이죠. 6.25 때 경험이 역시 크다는 게 제 기본 입장 아니겠습니까? 6.25 때 한강을 못 넘은 사람과 넘은 사람 운명이 갈라져 버렸기 때문에 강남이 살기 좋은 곳인가 보다는 안전한 곳인가가 먼저. 물론 안전한 것도 살기 좋은 곳에 포함합니다만 안전을 위해서 많은 걸 포기했다는 게 강남의 부촌의 특징이라 생각합니다.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비싼 걸로만 보면 현재 강남 지역이 그렇죠. 가장 이제 사기 좋은 지역 중에 하나일 텐데 이 강남 탄생의 비화라고 하면 또 말씀도 해주셨을 텐데 어떤 그 내용들이 있을까요? 강남이 잘 계획해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잘 계획했으니까 안전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급조된 도시와 가깝다. 늘 제가 비교하는 게 여의도하고 비교를 하는데 여의도는 정부 부처가 모두 온다는 계획하에 만들어진 도시라서 똑같이 모래사장에 만들었지만 그 뒤로 물난리 말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강남은 늘 나잖아요. 그쵸. 이거는 정말 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다 온다는 전제로 만든 도시와 급하게 선만 긋고 빌딩 지은 도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강남은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이번에도 여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또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이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강남 일대가 이제 물난리가 나서 큰 사고가 있었는데 어떤 특징 때문에 이제 강남 물난리가 좀 심한 건지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저지대라서 보시면 반포, 개포, 포라는 게 포구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한강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조그만 천으로 해서. 그러니까 늘 넘쳤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다리가 놓이기 전에 강남 강북간에 나룻배로 다닐 때에도 보면은 당시 기록 사진들을 보면 동작구라든지 관악구 이쪽은 조금만 물 넘치면 배 타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그 뒤로 배수 시설을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안전한 도시가 됐느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홍수 났을 때도 물이 빠지지 않아서 지하철로 물이 들어왔던 것이고 뭐 이번에도 조금 물이 이제 당장 장마가 시작됐습니다만 그런 가능성은 언제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지대입니다. 이 저지대의 성격을 바꾸지 않고 도시를 개발했고 이게 몇 겹이고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손댈 수 없는 상태가 됐죠. 그리고 지난해 화제가 됐던 노아의 방주 빌딩 있었죠. 그 강남역의 서초구 쪽 부분인데요. 그 차수벽을 5천만 원 정도 들여서 하셨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샤도를 지켰죠. 근데 그 뒤로 차수벽들을 많이 했을까요? 강남역 주변의 빌딩들이 크게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우리는 여름을 맞이하는 겁니다. 강남은 뭐 그렇다 치고 이제 앞으로 이 여러 가지 이제 상황, 뭐 부동산 시장이나 또 인구 절벽 상황 속에서 또 제2의 강남으로 부상할 곳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서울도 있고 또 지방이나 수도권 지역도 있을 텐데 어떤 곳들이 좀 그런 곳들이 될까요? 최근에 또 유망하게 떠오르는 게 김포공항 주변이죠. 대곡 소사선이 개통을 하면 아마 수도권 최초로 5개의 선이 교차를 하는 역이 돼요. 그래서 아마 김포공항 주변 개발 제한 구역도 많습니다만 그 지역에 예를 들어 방화라든지 개화 지역이라든지 저는 장기적으로 유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만 볼 건 아닌 거고 서울의 유망한 지역들은 결국은 경기도 사람도 흡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강남역 상권이 불멸인 거는 경기도 사람들의 상권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떠오르는 거점 중에 하나가 김포공항 주변이라고 봅니다. 역시 그 주변에는 김포공항과 함께
3기 신도시 대장이라는 곳도 부천 대장동 네. 개발 예정이라 대장 홍대선도 요즘에 이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주변 개발 수요 그리고 또는 인천 쪽의 3기 신도시인 동양동 계양 신도시라 불리는 네. 여기 다 준비되고 있어서 아마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이제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았던 뭐 집장촌이 있었던 네, 송명의 지역들이 집결지가 있었죠. 좀 최근에 개발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청량리 곳들은 같은 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만 아직 조금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한동안 그 용적률을 거의 990%까지 올린 오피스텔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네. 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오피스텔 인기가 좀 시들해졌죠. 역시 오피스텔은 주택이 좀 급상승할 때 대안으로서 매력이 있는 건데 최근 1, 2년 사이는 정책이 바뀌고 여러 가지 건설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인기가 좀 시들해진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청량리 주변 송명회 식결지 주변을 포함해서 많은 개발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약간 주춤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아마 앞으로 4, 5년은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요즘에 이제 강남 몇몇 지역의 주택, 그러니까 신축 고급 아파트들이 네. 수요가 살아나는 걸 가지고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평가들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좀 유보적이긴 합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역을 보기 위해서는 좀 봤을 때에는 한 4, 5년 정도 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부동산 시장 한 학기나 좀 그런 조정기라고 봅니다. 조정기가 예. 좀 더 시간이 갈 것이다. 갈 것 같습니다. 네. 좀 지방으로 좀 내려가 보면은 이제 대세청이라고 해서 예. 대전, 세종, 청주를 좀 주목하고 계시다는 얘기도 좀 그렇습니다. 하셨었는데 예.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 지역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서울 경기권과의 교통 편의도 좋아지고 있고. 네. 예를 들어 청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청주 같은 경우는 서북부 지역이 점점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서울과 교통이 가깝고요. 거의 10분 안 되씩 버스가 다니고 있고 서울과의 버스 시간을 생각했을 때 1시간 남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 주요 거점에서 서울 외곽 지역, 서울의 외곽 지역과의 이동거리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방 분들이 서울에 오실 때 예를 들어 청주분이 은평구로 가기 위해서 오신 경우 많지 않거든요. 강남이나 서울역이나 그쵸. 이쪽에 병원이 오시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대단히 가까운 거죠. 은평구에서 서울 강남 지역 핵심 지역을 가는 거나 청주의 서북부에 살면서 맞아요. 예. 율량동이라든지 네. 오는 건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음. 그런 관점을 보셨을 때 예를 들어 원주라든지 춘천에서 그렇게 올 경우에 가장 혜택 보는 지역이 어디냐? 그런 경우는 청량리입니다. 네네. 강남까지 안 오더라도 그쪽에도 병원들이 밀집해 있고 그러면서 망우 같은 곳들도 망우나 양원 같은 곳도 이제 개발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떠오를 여지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청주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네. 대전, 세종은 역시 정부가 갔기 때문에 대전청사가 있고 세종은 특별자치시고 그게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 도시 망하지 않는다는 게 있어서 네. 주변 인구를 급격히 빨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지역들이 요즘에 인구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는데 예를 들어 대전, 청주까지도 어느 정도의 중상층이나 은퇴한 고도덕자들이 세종으로 가는 현상들이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종은 강남은 대체를 못하지만 그 지역에서의 새로운 강남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게 다른 지역 인구를 빨아들이면서 오고 있어서 좀 그 지역에 걱정들이 많더라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혹시 뭐 이 밖에 또 주목해야 될 지역들 좀 더 소개해 주실 곳들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원주나 춘천의 일부 지역 그리고 최근에 요즘에 제가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아산, 천안의 서울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들 예를 들어 KTX 천안 아산역 주변 배방, 탕정 이쪽은 KTX도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전자도 있죠. 이쪽에 가보시면은 수많은 외국인들이 들락거리는 거 보실 겁니다. 네. 그건 오로지 삼성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만 그쪽 부동산들이 분양할 때 3세권이라고 삼성 역세권이라고 그렇죠. 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와는 다르지만 또 하나의 이제 공업 거점으로 산업 거점으로서 당진 서산이 힘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예산 홍성에 걸쳐서 만들어진 충청 남도청 내포 신도시라 부르는 게 있습니다. 서울과 결국은 연결된 서해선의 종착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진, 서산, 홍성 지역도 그리고 백종원 선생의 예산도 일부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물론 서울 핵심 지역 투자하는 정도의 가치가 나올 것이냐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그런 게 없던 지역에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 중이기 때문에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서해선 종착역인 홍성에 갔었는데 네.
역 근처를 시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자이 아파트가 곧 준공을 합니다. 자이가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그런 수요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분들은 서해선이 금방 만들어져서 여의도까지 1시간 내에 갈 거라는 희망을 품으셨을 것 같습니다만 많이 틀어진 상태라 많이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만 이건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투자보다는 실거주로 보신다면은 이거는 아마 투자로서 성공적이고 살기 좋은 곳이기도 할 거다. 아마 이쪽 차량산맥의 서북쪽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충남의 서북쪽 지역은 지금 말씀드린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메가도시화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지역은 좀 인구 감소 현상을 많이 빚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로 인해서 이제 지역의 어떤 영향들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영향이 심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몇몇 도시들이 있었죠, 지방에. 네네. 이 지역들이 주변 지역 인구를 급격히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이 이 인구를 빨아들이는 게 끝나면 아마도 제가 말한 대서울권, 서울, 경기와 충청 일부 지역 그리고 다시 한번 빨아들이는 현상이 올 거고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울산의 인구를 급격히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동해선이 개통되면서. 동시에 부산의 젊은 층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경기권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을 막기 쉽지 않고 그나마 제어할 수 있는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컴팩트 시티의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기능을 집적화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 대학을 만들더라도 요즘 이제까지는 다 외곽에 만들었잖아요. 땅 크게 만들어서 인구가 늘어서 그 지역과 연담화되면 부자도 되시고 예를 들어 법인에서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대학을 만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심 빌딩을 빈 빌딩을 이용해 가지고 그쪽을 이용한다든지 저는 이제 일본 유학했습니다만 도심에 빌딩 하나가 대학 인구들이 많아요. 저렇게 외곽 캠퍼스가 있는 것은 개발 도상국 시절 또는 인구가 폭증하는 시절에 지나가는 풍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사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대학들이 외곽에 만들었다가 폐교하고 그 지역이 황폐화되는 현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적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혁신도시 또는 기업도시들이 예전 하는 방식대로 외곽에 도시를 만들고 있어서 좀 걱정이 많이 돼요. 현장에 가서 지역분들과 인터뷰를 보면은 역시 외곽에 만들어야 인구도 늘고 연남화도 된다라는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시절이 끝났는데 실제로는 지역에서는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다. 체감을 못 하시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만들고 강남식으로 딱 이제 선 그어 만들면 젊은이들 많이 오고 우리 도시도 다시 살아날 거다. 예전에 인구 지금보다 3-4배의 시절을 복원하고 싶어 하시는 건데 쉽지 않을 거고요. 이제 대안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특히 여성층이 올 수 있는 도시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도시 구조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의 심리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노키즈존 같은 거 방금 보고 왔습니다만 CNN에서 오늘 나왔죠. 노키즈존이 있으면서 아이를 많이 낳길 바란다는 거는 어느 모순인 거죠.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 또 하나의 대안은 대규모 인구 이민입니다. 최근에 올해 들어서 전라북도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전라북도 인구가 지금 200만에서 180만 정도 사이인데 이 인구의 10%의 이민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비자 발급권을 달라. 이번에 전북특별자치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절박한 겁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과감한 정책을 취하지 못한다면은 아마도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할 거고 다만 이게 그 지역 전체가 인구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몇몇 도시로 집중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전라북도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김제가 인구가 늘고 있어요. 익산과 군산과 전주 인구를 다 빨아들이고 있는 집값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인구가 안 나가요. 예를 들어 서울만 해도 1000만 서울이라는 건 옛날 말이거든요. 그쵸, 이제 900만이거든요. 근데 경기도가 인구가 좀 1300, 400만이에요. 이거는 서울시장이 정치를 잘못해서 경기도지사가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집값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집을 많이 공급하고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그리고 임대주택이 늘리고 그런 정책을 취했어야 되는데 지난 10여 년간 20여 년간 서울이 그 정책을 못했기 때문에 경기도로 인구가 빠져나간 거죠. 근데 경기도를 그렇다고 해서 각 시장이나 도지사분들이 내가 정책을 잘해서 된 거라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전북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면은 전주나 완주가 인구가 늘고 있는데 보면 공무원분들이 본인들이 행정을 잘해서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전주가 집값이 비싸서 그런 거죠. 그런 내용권 현실을 인정하시고
지금 이 물이 들어올 때 더 좋은 집을 많이 짓고 싸고 저렴한 집을 많이 지어서 더 이상 인구가 안 빠져나가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도시들은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꿔서 저는 도시 답사를 하고 기록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렇죠. 좋은 집을 좋고 저렴한 집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입장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인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그리워하는 도시 구조를 남겨야 된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저렴하고 살기 좋은 집을 만들므로써 인구를 빨아들이겠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도시에 대한 얘기를 좀 네. 해보겠습니다. 네. 뭐 그동안 이제 1, 2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신도시가 많이 네. 늘어난 상황인데 박사님 보시기에 좀 신도시의 탄생과 좀 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초기 단계의 신도시들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기능들을 했고 서울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을 경기도 지역 근처에 살게 한다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좀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네. 이것들은 너무 정치적인 배려에 의해서 시와 시, 군과 군 인공적으로 섬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처음부터 만든다고 고생들을 하고 기반 시설이 없어서 입주자들이 고생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두 지역의 구도심 인구를 전부 빨아들임으로써 구도심 공동화를 초래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다지 높은 평가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혁신 도시들이 그렇고 예. 게다가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 혁신 도시들이 만들어지면서 인구들이 늘고 특히 군 지역들은 시가 될 거라는 희망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게 결국은 서울이라든지 부산 쪽에서 인구가 많이 오기를 바라는 건데 결국은 자기 지역의 농촌 지역에서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라서 또는 도시의 구도심 지역에서 그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군이나 시에 좋은 기능을 하겠는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별로 회의적이다. 네. 너무 정치적으로 두 도시 사이에 놓여야 된다라는 강박을 버리시고 구도심에 가깝게 또는 구도심 안에 짓는 것이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뭐 지금 이제 여러 신도시가 많이 생겼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사님 보시기에 가장 그래도 좀 성공한 신도시를 꼽는다면 어디가 있으세요? 뭐 결국은 이제 일산 분당은 너무 큰 덩어리라서 좀 얘기하기 어렵고요. 네네. 원래 그 도시 내부에서 계획했다가 정부가 가져가 버린 것들이 있었죠. 그 부천 중동 같은 곳들 그런 곳들은 예를 들어 부천 지역이 너무 구도심 상태로 개발 여지가 없었는데 개발하기 좀 어려운 상태였는데 중동이라고 하는 농경지에다가 신도시를 만들므로써 부천 내부의 인구 재배치를 이뤄냈고 부천 내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군포의 3본 신도시 또는 안양 평촌도 각각 그 지역에서 비어있던 지역에 신도시를 만들어서 그 원주민들을 많이 밀어낸다는 그 부작용도 덜 일으켰고 평촌도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약간 안양 내 버린 땅 물론 저도 그때 살았었기 때문에 개발 전에 아무런 원주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비교적 부작용 없이 성공적으로 새로운 거주지를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그 지역 내에 중상층들이 이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봅니다. 하면 이제 일산과 분당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좀 영향이 컸기 때문에 네. 그 지역 이제 서울 사람들이 가게 하는 땅을 만들다 보니까 그 성남과 고향이라고 하는 경기도 도시들의 시민들에게 기존 시민들에게 미친 충격이 좀 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식으로 서울 사람들이 식민지를 만들지 내려가는 방식을 좀 지향하면 좋겠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삼본, 평촌, 중동은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 지역 내에서 경기도 내에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 만든 신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기 신도시라고 말을 하지만 같이 묶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1기, 2기 이렇게 붙는 것들은 그만큼 이제 규모가 크고 그렇죠. 대규모 프로젝트 통해서 이제 나온 신도시들인데 지금 뭐 1, 2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연원이 좀 도래하기도 했고 앞으로 좀 이 1기 신도시, 1, 2기 신도시에 대한 미래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초기에는 재건축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요즘은 다 리모델링 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은 지 이제 한 30년 좀 넘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은
시민들이 그쪽 이제 조합원들이나 이 토지주들이 자율적으로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한국이 그런 나라는 아니라서 혹시 아직까지는 용적률 제한도 많고 저는 용적률도 좀 과감히 풀자는 입장인데 다들 못 푸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초기 이제 공약 때 나왔던 것처럼 획기적으로 바꿔줄 거라는 기대를 이젠 접으신 것 같고 뭐 제가 살고 있는 일산도 리모델링을 많이 선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상태로 갈 건데 선거가 다가오고 있죠. 특히 이번 총선이 꽤 많은 정치적 격변을 불러올 선거라서 그렇죠. 저는 많은 공약들이 던져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데 다들 현명하시기 때문에 그 중에 뭐가 진짜 공약이고 뭐가 이제 빌공짜 공약인지를 판별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일단 아마 올해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하반기죠 곧 일단 일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 다시 나올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아무래도, 예. 근데 저는 다만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재건축하면 좋겠으나 그렇게 안 될 것 같다는 데 방점을 좀 두고 있긴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언젠가는 이제 이 나온 정책들이 좀 실현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재건축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1기 대부분 지역하고 2기 중에 판교 같은 곳은 워낙 위치가 좋아서 결국은 재건축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꽤 높은 수준으로. 네. 다만 이제 2기 중에서 그렇지 않은 먼 곳들이 있죠. 그런 곳들은 이제 아마 이번에 만들어진 상태로 그대로 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신도시를 묶어서 하나로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운정 같은 경우도 아마 이번에 만들어진 상태로 아직도 만들어지는 중이거든요. 가보면은 아마 이제 GTX A가 완성되면은 그때까지 이제 봐서 아마 이제 종결될 것 같은데 네. 그 상태에서 거기가 다시 재건축돼서 그런 미래가 올 것인가 저는 그러진 않다고 봅니다. 그 지역분들은 이제 통일 말씀하시는데 전 그건 정말 100년 뒤에 생각하고 네. 좀 옥석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진행 중인 게 하나가 바로 3기 신도시인데 네. 뭐 한창 또 기대가 많았다가 지금은 좀 관심이 좀 적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3기 신도시가 앞으로 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상계 신도시도 위치 나름 아니겠습니까? 역시나 그 뭐 저는 몇 지역은 과연 삽을 뜰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의 여지가 그 있고요. 정도로. 네. 다만 부천 대장동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네. 대장동은 이미 뭐 대장 홍대선이라는 철도 노선까지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성공적이 될 거라서 봅니다. 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형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자료가 없어서 네. 김포공항의 서남 쪽이 대장동이고 서쪽이 인천 계양이거든요. 이쪽 동양동이라 부르는데 이쪽 지역도 상계 신도시 계획이 있죠. 이런 지역들은 위치가 사실 강서구하고 같은 생활권이에요. 역사적으로. 부평 분지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이런 지역들은 저는 성공적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김포 신도시 분들이 결사항전을 하시는 게 좀 있죠. 또는 이제 창릉지구, 향동지구 이런 데에 대해서 덕은은 좀 예외입니다만 고양시 얘기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일산 신도시 분들이 반발하는 것도 좀 이해가 되고요. 네. 그거는 그만큼 이쪽 지역의 성공 한산이 크다고 보기 때문인 거죠. 저는 아무리 인구가 감소한다 그래도 이거는 전체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과 수도권 제가 말하는 대서울권 인구가 는다는 거는 병행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울 근처에 만들어지는 신도시들은 상기 신도시들은 아마 성공적으로 분양이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제목으로 책도 내셨었는데 정말 좀 그런 면에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점들을 고려하면서 좋은 곳에 살아야 될까? 예.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좋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준이 없으시다 보니까 옳을 곳으로만 보시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대화동에 사는데 고향 일산 서구 대화동입니다만 이쪽은 저한테는 최적입니다. 3호선 끝이라서 언제든 앉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음 역부터 예를 들어 주염역부터 서가야 돼요. 출근 시간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일산 신도시 분들은 거꾸로 대화까지 와서 여기서 다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여기 편한 거예요. 근데 학부모분들께는 여기보다는 일산에서도 교통이 안 좋은 문촌이라든지 이런 데 사세요. 후곡이라든지. 근데 거기 학원가가 있는데 거기 학원가가 있는 이유는 교통이 나쁘기 때문에 임대료가 싸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가가 형성된 거거든요. 원래 학원가라는 거는 교통이 나빠서 임대료가 싼 데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상계동 같은 것도
중계동 노원 신도시에서 약간 외곽 지역이거든요. 교통 나쁜 곳. 근데 그런 지역 조용하고 그러니까 교통이 나쁘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가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비싼 건데 그러니까 저같이 답사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나쁜 겁니다. 그리고 산 좋아하는 분들이 산기슭이 많이 사시는데 그 산뷰라고 그 숲사건이라고 그렇죠. 하죠. 요즘엔 그게 요즘에 이제 위험하다는 말씀을 이제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에 사는 분들에게는 강남이 좋은 곳이라 생각하시지만 우면산과 청계산 있지 않냐. 근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강북구나 노원구, 아니 강북구나 도봉구 쪽이 사실은 산 좋아하는 분들에게 최적이다. 우이동이라든지 정말 좋습니다. 근데 저는 산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저같이 강조하는 사람은 똑같이 신도시를 가더라도 파주나 고양 쪽 신도시가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본인의 제한된 한정된 자금과 출퇴근 라인과 등등을 보면서 선택하시는 겁니다만 네. 그 한정된 자산의 아니라 자원 내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읽었던 제 블로그인데 제 책 읽고 어떤 분이 절감하셨다고 경기도 신도시로 가셨대요. 그러니까 경기도 신도시에 들어간다는 건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신 건데 부부가 다 자차로 다니기 때문에 몰랐는데 딸아이분이 너무 고생을 한다고. 지하철역에서 10분 거리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봤는데 버스가 빙빙 돌아요, 신도시들은. 딸분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진짜 몰랐다고. 근데 제 책을 읽고는 절감했다고. 그런 게 문제가 정말 있구나라는 거. 예를 들어 동탄 같은 사례를 드렸습니다만 동탄은 청소년들에게 지옥입니다. 교통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시면은 여지가 있는 거고 내가 차를 가지고 있는 건강한 사람이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 전체를 생각하고 그리고 좀 답사 임장하시더라도 한 번쯤은 차를 내려놓고 가시면은 많은 게 달라 보일 거다. 그것에 대해서는 책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남들이 옳은다고 하더라는 아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 나오고 하면은 네. 코디 분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네. 상담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보면은 답답한 것들이 친구분이 소개해서 샀는데 떨어지는 것 같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세요. 안 가보셨냐고. 안 가봤다고. 한번 가보기라도 하십시오. 이게 정답이네요. 최적의 조언입니다. 네. 가실 때 그리고 한 번 정도는 평일에 버스로 가보시라. 연차 내시고. 그것만 해도 여러분의 선택이 크게 위험도를 벗어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역에 얽힌 다양한 재미있는 얘기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